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소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 사례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명예훼손, 유치권, 친권, 양육경 모두 좋습니다.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우리 생활상에서 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해 전부터 이 유리 건물 햇빛 반사로 인한 소송들이 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예. 네. 그 예전부터 이제 일조권 침해 네. 그리고 조망권 침해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소송이 많았고요. 네.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유리 건물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유리 건물의 햇빛 반사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제 그 원주에서 서울을 가다 보면은 분당 인근에 이제 이르러서 네이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큰 대기업의 그 유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유리 건물 인근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결국에는 그 인근 주민들이 그 네이버를 상대로 해서 유리 건물의 햇빛 반사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요. 네. 그게 이제 1심에서는 주민들이 이겼고 항소심에서는 그 네이버가 이겼고 대법원에 가서 이제 1심과 동일한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일조권 침해나 조망권 침해 또는 이 햇빛 반사로 인한 네. 그 피해에 관련된 소송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인 한도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와 같은 피해를 참을 수 있는 정도이냐, 아니면 사회 통념상 이걸 참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수인 한도에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 네. 1심, 2심이 판단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생활 방해가 있었는지에 관련돼서는 1심은 네. 인정했었고 네. 항소심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대법원에서는 수인 한도를 초과한 침해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날 일조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조권 침해와는 조금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침해는 결국에는 뭐 일조량이 통상적인 일조량보다 그 햇빛이 주거 안에 덜 들어왔을 때 그로 인한 어떤 침해에 대한 부분이라서 네. 이 유리 건물에 인한 햇빛 반사 부분과는 좀 달리 판단을 했던 것으로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는 피해의 성질이나 내용에 큰 차이가 있어서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일조권 침해와는 좀 달리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종 판결은 어떻게 대법원까지 갔을 때 어떻게 대법원에 가서 이제 파기환송이 되면은 네.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 사유로 삼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대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네. 손해배상 청구를
그리고 피해 방지 청구를 갖다가 인용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네. 뭐 잠깐 일조량이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그럼 손해배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될까요? 지금 뭐 소송 승소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새로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하면 또 소송이 가능할 수도 사는 있는 내내 계속 피해는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봐서는 이와 같은 소송 관련돼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초로 판단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 면상을 하고 피해 방지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피해 방지 조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피해 방지 조치를 하게 되면 향후 뭐 유리 건물 햇빛 반사로 인한 네이버 건물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방지 조치를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분쟁의 소지는 없겠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에서는 네이버에서 한 가구당 500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하고 129만 원에서 653만 원 그 구간으로 해가지고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뒤집어졌던 것이지만 대법원에서는 다시 1심 법원의 판단이 뭐 정당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다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서 승소하더라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손해배상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층수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층이 좀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 층수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 건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저희 보입니다. 몇 해 전인가 그 태양 광고로 인해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강원도에서도 그런 피해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봤는데 근래 들어서 이런 피해가 참 소송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기술에 의한 어떤 개인의 어떤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든지 또는 뭐 재산권 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유형의 어떤 분쟁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리 건물 같은 것들이 요새 뭐 외견이나 외양 뭐 이런 모양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묘 기지권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또 고소고발권 또 여러 가지 음주 운전이라든가 유치권 관련해서도 좋고요. 명의신탁도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즘 또 최근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성추행, 네, 요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와 관련한 또 판례들이 좀 있었다고요. 예, 강제추행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미투와 관련돼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강제추행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의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어떤 조직사회나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 어떤 상하관계의 어떤 미력을 업무상 미력, 지위를 이용해서 또는 뭐 또 강압적으로 이런 어떤 강제추행 사건들이 벌어져 왔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그 수면 위로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하급심 판결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이제 군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네. 그 부사관한테 뭐 본인한테 어필하고 하면서 팔을 잡아 끌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됐냐면 1심하고 2심의 판결이 상반된 판결이 났었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네. 피해자가 그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했는데 그것이 일관적이고 그 다음에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1심에서는 그 강제추행을 한 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었는데 그 항소심에서는 그 어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뭐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 행위가 아니다. 네. 그리고 다소 그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어떤 취지로 판단을 했냐면 그 여자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른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어떤 접촉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인 것이 아니고 결국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본인이 치욕스럽게 또는 그런 느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그 강제추행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려면 이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네.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억압하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저항을 못하는 정도의 어떤 폭행 협박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면은 폭행 협박이 있는 것으로 반하는 뭔가 추행 행위가 있으면 그거는 일흥의 폭행으로 보는 그런 좀 넓게 보는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네. 보려고 이제 어필하고 한 상황이니까 어필하고 하면서 팔을 잡아 끌었는데 네.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성적 수치심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부위는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어떤 부위에 따라서 달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결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여성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그 목소리를 못 내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명확히 이런 부분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네. 그 엄단을 함으로써 사회가 조금 투명해지고 그 여자들이 또 일하기가 좀 편안한 사회가 되는 데는 이런 판결들이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을 샀는데요. 예, 집은 이제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집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다르신 거예요. 아, 예, 예, 네, 근데 법정지상권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를 잘 몰라서요. 그런 걸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법 규정을 통해서 또는 관습법상의 어떤 법정지상권이라는 법리를 통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밀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을 갖다가 매수하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도 만나보고 건물 소유자도 만나서 이게 법정지상권이든 뭐 어떻든지 간에 이게 이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확보했다면 모르겠으나 그 단순히 말만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토지도 사면서 건물도 같이 사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게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니까 뭐 사라, 이런 권유만 단순히 믿고서 그냥 덜컥 건물을 샀다가 나중에 혹시 철거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지료를 내고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료를 내고 사용을 하더라도 그 뭐 법정 지상권이나 뭐 지상권 관련돼서 또 뭐 존속 기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또 뭔가 이제 정산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리의 문제, 청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건물을 산다는 취지는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을 팔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본인이 건물을 소유를 했는데 나중에 이 건물을 매수를 해서 소유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 쪽에서도 이게 법정지상권 가지고 이 불안하니까 또 안 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지도 또 의문일 수 있고, 그건 살펴봐야 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다가 나중에 이 집을 갖다가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 측에서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처분할 때 충분한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건물은 기본적으로 안 사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사신다고 하면은 법률관계를 명쾌히 정리하고 뭐 확약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상황에서 건물을 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사지 않고 이게 살려면 땅까지 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의 그 소유권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 자체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시키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다르게 되면 만일에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토지 소유권을 안 갖고 있었을 때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은 보통 아닙니다. 이제 땅을 팔면서 집을 내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집을 팔아라 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을 살 때는 땅도 같이 사는 게 맞고요. 그래야 나중에 법률 관계가 명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땅하고 주택하고 분리돼서 판매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를 갖다가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이런 네. 일보다는 뭐 대대로 뭐 아버지 때부터 또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보는 건물들이 많은 거죠.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7분 정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자세하게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성추행 관련한 사례, 이제 신체 접촉 부위가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판결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요거 좀 마무리하고 다음 또 사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이제 추행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추행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난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평가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부분을 성적 수치심과 관련돼서 피해자를 위주로 피해자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피해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은밀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을 놓고서 추행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결국엔 이런 형사고발도 할 수가 있지만 고소도 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강제추행에 기한 어떤 손해배상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판례 무죄가 나왔어도 따로 또 그러면 무죄가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유죄가 나와주면 나왔을 경우에 민사 소송에 근거해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그러니까 본인의 받을 수 있는 느낌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또 주변에서 동료들이 어떻게 그 평가하느냐도 사회 통념상 중요하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어떤 사례 알아볼까요? 예, 최근에 이제 방파제 공사를 하다가 네. 어패류가 폐사돼가지고 어민들이 국가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라도 여수 쪽에 아마 그쪽 그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수 검은도항에서 그 재취약지구 보강 공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장을 운영하던 그 양식업자들이 그 어떤 국가에서 진행한 공사로 인해서 소음, 진동, 뭐 수질 오염 등이 발생하여서 그 양식하던 어패류가 폐사했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법원에서는 공사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양식 어류의 산란이나 생장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상담 전화 먼저 받고 말씀.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예,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좀 문의 좀 법률 상담 좀 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입주 업체에 뭐 여기 혁신도시인데요. 네, 혁신도시는 3층 이상부터는 간판을 못 달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률상. 아, 3층 이상이요? 네네. 네. 예, 그런데 그러면 3층 이상 입주해 있는 업주들은 그럼 간판을 걸어야지 영업도 할 수 있고 뭐 업체를 알릴 수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건축법상 근데 그 3층 이상인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 따로 간판을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에는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근데 간판을 이제 걸려고 하는데 6층에 있거든요. 네. 간판을 걸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 건물 사업부에다가 간판을 걸겠다 했더니 간판을 못 건대요. 네가 알아서 공간을 찾아서 간판을 걸으래요. 네. 그래서 공간을 찾아서 간판을 이제 건다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걸지 말으래요.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결국에는 네네. 이제 그 원주시 건축과나 이런 쪽에다가 네네. 요 사안을 한번 행정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상의를 좀 해보시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나 네.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뭐 손해배상이나 뭔가 요구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원주시에 네. 그 건축 민원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이제 간판을 거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뭐 그 후속적으로 건축주라든지 건물주를 상대로 뭔가 청구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제를 일단 행정관청에다가 원주시에다가 그 내용을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뭐 일의 어떤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건물사업부에서 본인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그러면 원주시나 그럼 찾아가라 억울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거는 그쪽에서 뭐 그렇게 나오는 건 제가 보기엔 부당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원주시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원주시청에 가보시고 그 다음에 원주시의 어떤 에서 나오는 반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지고 해결책을 좀 저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정말 이제 억울한 거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이 건물이. 네. 근데 1차하고 3차에는 그런 공간을 다 마련해 놓게 해놨어요. 네. 그 4층 이상 임대하신 분들이 간판을 걸 수 있게. 네. 근데 제가 있는 이 2차에만 그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원주시에다가 네네네. 원주시에다가 먼저 확인을 네네. 한 다음에 원주시에서 해결이 안 되면 건물주하고 협의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법률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해당 건물의 어떤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놓고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물주하고 상의는 좀 해보셨습니까? 건물주하고의 좀 상의해야 될 아니 문제가 여기가 아닌가요? 건물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분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선생님께서? 저는 임대죠. 그러면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건물주? 예. 네. 우리 분양주? 네. 이 사람들은 얘기가 3층에 4층에 5층에 4, 5, 6층에 여기다 분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했으니까 그 분양주들한테 가서 간판을 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다들 자기의 영역이 있고 자기의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못 붙이자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건물에서 따로 이 간판을 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문제를 이제 삼을 수도 있는데 먼저 원주시를 찾아가서 이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해결책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만일에 그게 안 되면 건축주든 아니면 시공회사를 상대로 해서 뭔가 법적 조치를 하거나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그 다음에 따져보는 게 순서일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 시공회사, 그래서 이게 권리인데 권리가 안 돼서 권리도 못 찾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지금 살펴보시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어민 피해. 이거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판례라고요? 예, 결국에는 방파제 보관공사를 국가에서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양식 어류들이 이제 폐사를 한 경우에 그 국가에서 한 어떤 행위와 그 어민들의 피해 사이에 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뭔가 공무원의 행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뭐 영조물이나 이런 것들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인 것입니다. 네. 시간이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뭐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해 주실 게 좀 있을까요? 예, 결국에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뭔가를 잘못하면 당연히 국민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 확고한 그 법원의 취지고요. 그렇게 국민들이 권리의식을 가질 때 그 사회가 투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혜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